그 우리가 지금 볼게 마지막 파트가 안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원자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파트 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 여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일단 요거 개념 설명하고 요거 이제 수능 특강 2점하고 3점 테스트 문제 싹 다 풀고 그렇게 해서 일단 거의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 사실 파트 자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요 주기적 성질 공부할 때 우리가 원자 방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를 다룰 거거든. 근데 이 두 개 파트가 시간을 조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아먹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대학에서 배우는 과학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내용은 되게 한정적이고 쉽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나는 이제 다 풀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모자란다. 이 시간이 모자라는 거로 실력을 가리는 거니까 그 시간에 조금 줄여나가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던이 많이 풀고 얘는 내가 미리 말하겠지만 오늘 요거 하고 수능 특강하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2, 3점까지 해서 딱 6강을 다 끝낼 거야. 다 끝내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근데 숙제가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 2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라 풀수록 문제를 싹 다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풀어와서 내가 틀리는 문제, 모르겠는 문제를 그대로 톡이나 문자로 찍어주면 내가 그거를 그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나갈 겁니다. 조금 여유롭게 나갈 거거든, 화학은. 그러니까 화학은 여유롭게 나가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이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막 설명이 되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칠판 자체를 3번만 딱 갈면 수업은 끝날 거거든. 그래서 주기율표 하나 설명하고 원자 반지름 하나 설명하고 이온화 에너지 설명하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통합과학 때도 배우기는 했는데 어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어떤 원자들끼리 보통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그리고 가로줄과 세로줄의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을 나열한 표인데 우리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는 멘델레예프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모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이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좀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러니까 모즐리 이전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즐리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율표, 모즐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가 이제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는 거고 이제 세로줄 족은 1에서부터 18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쪽까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내가 한번 풀로 한번 적어줄 건데 쌤은 보통 주기율표를 보통 기억할 때 세로줄 위주로 좀 많이 기억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1번 원자가 수소, 그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소는 다 적어줬습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까지 외우면 되기는 한데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쭉 비워져 있고 쭉 비워져 있거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다음에 스칸듐, 티타늄, 바다늄, 크로미늄,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갈륨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륨이 31번이거든요. 요 위에 이제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G, P, S, 염소,
아르곤. 아르곤 위에 네온. 네온 위에 베뇰.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고, 염소 위에 누굽니까? 플로린. 플로린 염소 밑에 갈륨 라인에 브로민. 이렇게 루비듐 라인에 아이오딘. 그랬죠? 그 다음에 항 위에 산소, 인 위에 질소, 그 다음에 규소 위에 탄소, 알루미늄 위에 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3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금 2단원을 뒤에 하고 있기 때문에 3단원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잘 떠올려 보면 팔을 4개 뻗고 팔을 3개 뻗고 팔을 2개 뻗고 팔을 1개 뻗고 되겠죠. 그리고 주기율표를 잘 보면 뭐 크립톤, 제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리가 금, 은, 동 할 때 동이잖아. 동 밑에 은, H, 그 밑에 금, 금은동. 사실 쌤 요 정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 정도 기억할 때 요 정도를 외우고 있으면 뭐 웬만한 주기율표 문제는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거거든요. 자, 쭉 이렇게 주기율표를 쭉 열거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줄을 내가 이게 프랑쇼까지 외운 이유가 주기가 이제 1주기, 2주기, 3, 4, 5, 6, 7주기. 그래서 가로줄이 7개. 그 다음에 세로줄은 이제 18쪽, 17쪽, 16쪽, 15쪽, 14, 13, 12쪽, 11쪽, 10쪽, 9쪽, 8쪽, 7쪽, 6쪽, 5쪽, 4쪽, 3쪽, 2쪽, 1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쪽, 2쪽 다음에 13쪽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뭐 요런 애들은 그냥 좀 겉다리로 외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약간 너희들이 쑥달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잖아. 지금 화학 공부 중에서 화학이 아마 지금 제일 좀 하기가 수월할 거니까 화학 공부를 좀 미리 좀 떼놓는 거, 그리고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빨리 뗀다 치면 이런 거 주기율 정도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의 족에서 족의 1의 자리 번호,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 체외각 전자수라고 해도 되고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큰 시험에서 뭐 공식력 있는 시험에서 이 두 개가 좀 약간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구별을 크게 하지는 않는데, 아마 내신용이라든가 뭐 수능 특강에서 제시된 개념에는 체외각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8쪽에 있는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체외각 전자수는 1의 자리 번호인 888이 아니라 288이거든. 얘는 2개고 8개, 8개인데 원자가 전자수는 1의 자리 번호가 아니라 뭔데 000입니다. 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족의 번호의 1의 자리가 그냥 체외각 전자수이자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의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 주기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고, 뭐 조금 약간 양자수 개념을 조금 도입하면 주양자수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기율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뭐 군더더기로 조금 공부하자면 라부아제라든가,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라든가, 그 다음에 뭐 누가 했죠? 뉴렌즈라든가 이런 과학들이 아마 수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러니까 질량적인 측면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족을 3개를 묶어가지고 뭐 산수 평균적으로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베릴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칼슘이라고 하는 새쌍원소를 딱 대면 얘 원자량 4, 얘 원자량 24, 얘 원자량 40이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 8. 그러면 이 48의 평균에 24다. 이 두 개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데베라이너고, 그 다음에 뉴렌즈는 이제 8개 단위로 규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은 좀 약간 학문적인 깊이는 좀 얕습니다. 뉴렌즈는. 왜냐면 뉴렌즈는 실제로 과학자가 아니라 음악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뭐 많이 까였는데, 그때는 뭐 뒤에 보니까 8개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것도 설명했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 그러니까 사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주기율표가 나오기 이전에 좀 이제 주기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과학자, 뭐 뉴렌즈도 마찬가지로 노력했던 과학자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원소를 이렇게 한 몇 개로 분류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라보아제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율표는 약간 뭐 이 정도 느낌으로만 기억을 하고 한 개만 더 설명하자면 주기율표 중에서 사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여기를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중금속도 그냥 굳이 구별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한 13조까지 있지 1조에서 13조까지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13조까지의 원소를 금속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14조에서 한 18조까지의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라고 하고 그리고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 성질이 있고 또 그리고 좀 뭐 디테일하게 낸다 하면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떤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액체나 수용액으로 존재하고 무슨 개소리하고 있지? 미쳤나? 고체나 기체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상온에서의 상태가 금속은 주로 고체 얘는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금속 원소 중에서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가 수은입니다.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고체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비금속은 브로민입니다. 유일합니다. 얘는 액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조 원소를 들면 좀 얘가 나올 거냐 얘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다. 기기,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주기율표는 이 이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의 결합이 금속 결합이거든. 금속 결합은 조금 복습해 보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있고 그 다음에 수용액으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액체로 녹였을 때 그런 걸 용융 상태라고 하거든. 그때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근데 선생님 저는 용융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얘들아 고체를 열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끈적끈적하게 녹이는 상태잖아 액체로 그 상태가 용융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용액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하는 물질 염화나트륨 이온이라는 물질 얘의 고체 상태는 그냥 결정을 말하는 거고 얘를 가열해가지고 녹여 끈적끈적하게 녹여 그러면 이거 액체 상태 이거를 액체 상태 용융 상태라고 하고 이 입자 자체를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AQ로 만들면 이거는 수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이고 수용액은 사실 이 결정이 약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지 아직까지는 고체 알갱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둘이 구별해야 됩니다. 액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금속은 모든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자유전자가 또 힘을 가한 만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쪼개지는 성질 이런 거 없습니다. 부서진다 이런 성질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알칼리 금속들은 무릉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 중에서 얘는 기기, 에코고 특유의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옅은 노란색, 황록색, 젓갈색. 자 사실 오늘 내가 지금 사단원 설명을 안 할 거거든. 오늘 딱 2단원으로 한정시킬 거거든. 그래서 한정시키고 왜냐면 시험 범위가 지금 끝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끝날 거니까 뭐 약간 여기를 좀 보면 브로민 같은 경우는 약간 무슨 색이냐면 젓갈색인데 너희가 아마 브로민이 약간 반응하는 거에서 이런 동적 평형할 때 이 브로민의 색깔이 조금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동적 평형 같은 거 이제 사단원 공부를 하다 보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을 배울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너희가 가역 반응 같은 거 배울 때 브로민의 색깔이 뭐 젓갈색이 옅어진다 이런 표현 쓸 겁니다. 자,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약간 흑자색 고체고 약간 이런 거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사실 단주기율표라고 해야 되나? 3족부터 12족을 제외한 주기율표를 보면 얘들아 사실은 너희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주기율표 중에서 금속 원소보다 비금속 원소가 훨씬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전체 원소들 중에서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옛날 어떤 통합과학 학교 시험지 중에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금속 원소의 수가 비금속 원소의 수보다 많다라고 해서 낚시 문제가 좀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그냥 20개 원소 중에서 비금속 원소가 더 많고 금속 원소가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쭉 빠져 있으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금속 원소보다는 금속 원소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할게. 범위도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또 이제 여기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너희가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원소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에만 전자가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전형 원소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3족부터 12족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전이 원소라고 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어가는 거라고 하면 될 겁니다. 뭐 주기율표 할만하죠?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 그냥 사실은 정말 시간이 없다. 멘델레예프, 모줄리, 주기율표 외우고 주기하고 조기의 의미,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판서를 지우고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두 개가 중요하거든.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를 배울 건데, 자, 원자 반지름에 내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거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 내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냥 딱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보고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요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교양성이 나타나고 요쪽으로 갈수록 교양성이 나타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문항을 좀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요번에 시험 치는 거는 쌤 좀 핑계를 많이 대라. 그러니까 요번에는 내가 이제 문제 경향을 조금 익혔거든. 어떻게 문제를 내고 이걸 내가 지금 약간 파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과제를 나가면 그 주에 약간 미션 통과하듯이 되겠지. 사실은 오늘 물리할 때도 지금 연합만 다 풀어오고 지금 안 풀어왔더라. 태경이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해오라는 것만 일단 먼저 해오세요. 그럼 무조건 5월달에 끝내고 6월달에 더 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숙제 좀 많을 겁니다. 이거 풀수록에 있는 문제 전부 2단원 다 풀어오세요. 2단원 다 풀고 이온 결합까지도 그냥 내친김에 다 풉시다. 되겠죠? 화학의 풀수록은 다 풀어보고 갑시다. 그리고 수특에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빨리 풀고 내가 이제 나중에는 뭐 여러 번 돌리고 이럴 거니까 완자는 나중에 그냥 한 단원 자체를 시험 범위를 한 주에 그냥 다 풀어오라 할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할 거라서 좀 반응 속도를 좀 여러 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얘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리고 얘는 쌤이 굳이 말하자면 단원자 분자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분자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무조건 원자들이 모여야지 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18조 원소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 전기 음성도 수치는 좀 외우십시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산화수까지는 안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전기 음성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 0.9, 0.8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다. 1.5, 2, 2.5, 3, 3.5, 4. 그 다음에 0.9, 1.2, 1.5, 1.8, 2.1, 2.5, 3, 2.8, 2.5 되겠지? 그 다음에 0.8, 1.0 이 새끼 2.1 되겠죠? 되는 거고, 서열을 따졌을 때 플로린이 1등 4, 산소가 2등 3.5, 질소하고 염소가 3, 브로민이 2.8, CSI 2.5 되겠지? 그리고 조금 내가 높아짐에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 수능이 있다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어느 순간 과학이 두 과목이 되고 그다음에 뭐 국영수에서 갑자기 막 그 미적이, 그러니까 기하 미적 중에서 선택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을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킬러가 나와서 변별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전에 쌤은 과학 4개 했던 학년이거든. 우리는 4개를 수능을 쳤어.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선배들이 과탐사탐을 같이 쳤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요새 한 근 20년 만에 지금 다시 너희 재수하면 과탐사탐 같이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할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변별력을 주는 문제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변별력 주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 근데 그때 사실 어떤 문제 중에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카드에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A에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고 했으면 여기 원소를 지우고 여기에 원자 번호가 13, 원자량이 27, 전기 음성도가 얘는 얼마냐? 1.5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문제 내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때
전기 음성도가 1.6으로 제시된 수능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거다. 이게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사실 약간 다시 이상하게 갑자기 지금 주기율표 설명하다가 왜 전기 음성도 하나 할까봐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냥 오늘 개념 설명할 때 좀 내가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방금 전기 음성도 하기 전까지 설명해서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전기 음성도 설명을 좀 하자면 얘들아 전기 음성도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적인 수치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얘 전기 음성도가 0.9고 얘 전기 음성도가 1.2고 얘 전기 음성도가 1.5고 얘 전기 음성도가 1.8이고 얘 전기 음성도가 2.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기 음성도를 1.6으로 봐도 대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에 비교에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보통 이게 화학 같은 거 공부를 하면 뭐 일반 물리,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일반 지구과학 책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일반 화학에서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 뭐 중달책하고 옥스토비 책이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옥스토비 책이 이게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옥스토비가 보통 좀 약간 상위권 학교들이 쓰는 교재거든. 그러니까 뭐 서영고 이런 학교들이 쓰는 교재인데 그 교재를 따라서 보통 교주들이 문제를 내니까 그 당시에 수능에서 이게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6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0.1 정도의 오차는 날 수 있고 상대적인 값에 비교하는 거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요령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번에는 지금 내가 문제 빨리 푸는 요령도 좀 많이 말하려고 하거든. 뭐 어떤 두 개의 요소가 합쳐졌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1.9다. 그러면 거의 100바이 100중 HF입니다. 2.1, 4.0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봐놓으면 되고 CSI가 2.5라는 거 좀 알아보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좀 있을 거고 약간 이렇습니다. 자, 주기율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약간 이런 거. 사실 거의 지금 한 90% 이상의 학교는 중간고사 범위로 끊겼던 범위라서 여기가 가볍게 보면 됩니다. 자, 같이 첫 번째 하나 설명했다. 자, 다시 말할게.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 세 가지 설명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겠다고 했던 게 세 가지를 설명하겠다 했거든. 자,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마지막부터 가볼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그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교하는 거 이거 하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정의 자체를 하나 배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정의하고 경향성을 같이 묶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두 번째로 하자. 내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실 이 범주에 넣어도 되기는 한데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저희가 할 건데 자 아예 결론만 말하자면 자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를 딱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거든. 커집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지는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예외성도 없습니다. 경향성이 딱 이건데 그럼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외우잖아. 그러니까 외워. 그러니까 특히나 물리나 화학은 외워가 중요하니까 Y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경향성의 이유를 자 전자껍질수 핵 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살짝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내가 이제 3단원 개념을 러프하게 쭉 나갔잖아. 나갔을 때 우리가 이온 결합 같은 거 할 때 이온 결합력이 세다. 다른 말로 하면 녹는 점이 높다. 이거를 설명할 때 이유를 1번 이유가 전하량의 곱이었고 2번 이유가 거리였잖아. 거리 제곱이잖아. 기억나나? 그 두 개였는데 그 두 개에서도 사실 1번, 2번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더 우선순위고 그게 1번이 똑같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듯이 얘도 메이저한 이유, 마이너한 이유 이런 식으로 더 중요한 이유, 그 다음 같을 때 이거 쓰고 같으면 이거 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이유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너희가 푼다. 그러면 여기를 머리를 써서 풀면 좀 더 빨리 풀 거고 너희가 아마 서술형에 만약에 답안을 적었을 때 이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 아마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부 다 통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껍질수와 유효획전화라고 할 거거든. 사실 전자껍질수 개념도 유효획전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획전화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월달 정도가 마지막 주 정도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이 진도가 나갔을 거야. 내 생각에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체육대회 있으니까 모르겠다. 아무리 늦어도 너희 한 5월 23일날 이때 이 개념이 끝날 거란 말이야. 너무너무 늦게 끝난다 해도. 그러면 롯데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로 설명을 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우리가 정의부터 내가 지금 설명을 하나 해볼 건데 얘들아 정의는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직경인데 굳이 뭐 선생님 원자는 대충 우리가 원 모양이 그러니까 뭐 물론은 구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자는 사실 우리가 약간 상정하는 개념이 약간 이렇게 구 모양으로 되어서 원자 핵으로부터 마지막 껍질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 생각하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데 실제로는 얘들아 전자 구름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현대의 지금 원자 모형은 전자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어떤 범위 내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선으로 표시하는 거지. 전자가 그 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선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 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원자핵 플러스 11개는 딱 센터에 모여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센터를 딱 박아가지고 요까지의 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R0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자가 존재하는 이 존재가 약간 이렇게 뭐 범위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요까지를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뭐 누군가는 요까지를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누구는 요까지를 반지름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핵당 거리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자를 억지로 이원자 분자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원자 가물로 만든 다음에 억지로 만든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사실 조금 이렇게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핵간 거리는 딱 고정이잖아. 그 거리에 2분의 1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쌤 굳이 이 말을 왜 하시나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거를 하는 이유가 핵간 거리의 2분의 1이다 보니까 화학결합을 할 필요가 없는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거든. 18조 원소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18조 원소를 제외하고 18조 원소는 헬륨2, 네온2, 아르곤2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8조 원소를 제외한다는 걸 정의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문제를 내는데 18쪽을 넣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조 원소를 제외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어낸다. 이게 일단 1번. 그리고 정의는 핵간거리의 2분의 1이지만 우리는 그냥 원자 반지름 문제를 풀 때 핵으로부터 그냥 이런 껍질이 있고 요까지 거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풀 겁니다. 되게 조금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왜 설명했냐면 18쪽이 제외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3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다. 그러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아르곤은 빼면 됩니다. 아르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경향성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지워볼게.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은 커지는 거고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면 되는데 여기로 갈수록 작아지고 여기로 갈수록 작아지는 결론은 똑같지만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거부터 해볼게. 이렇게 가게 되면 껍질 수가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껍질 수가 작아지니까 이 이유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껍질 수가 작아지면 당연히 반지름이 작아지겠지. 근데 이제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갔을 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주기로 해볼까? 남아, RG, PS, 염소 이 쭉 원소로 가는 얘들이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껍질 수는 다 3개잖아. 근데 이제 뭡니까? 핵 전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핵이 11개, 12개, 13개 되면서 많이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핵의 전하량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이쪽으로 가서 핵 전하량이 작아지면 많이 못 끌어당기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되겠죠? 끝.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외도 없어서 쉽다. 되겠지?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이런 건 문항 상황을 좀 풀면서 익혀놓고, 자, 오늘 뭐 설명 다 하고 나면 내가 다시 또 말하겠지만 쉽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20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한 25분 또는 한 20분 내로 못 풀면 모르고 실력 없는 거라 생각해야지, 나는 개념은 이해하고 다 하고 있는데 푼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68, 48 해야 되는데 68 물었는데 얘는 모르는 겁니다. 애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학은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요번에 생물은 조금 다를 거야. 결이 유전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화학은 사실 어려운 파트 없거든요. 산화환원이 빠지고 산염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걸로 변별력을 2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시간이 줄이는 파트입니다. 그걸 5월달에 다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 자, 이거는 얘들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어떤 성향의 개념이냐면 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되냐, 이건 이 설명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어떤 A라고 하는 특정 A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어. 또는 또 다른 어떤 B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어. 그 상태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동일한 원자의 이온 반지름보다 큰 상황일 수도 있고 이온 반지름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다 알겠지만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그거는 무슨 원소라는 사실이다? 금속 원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금속 원소는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기율표를 설명할 때 말했다시피 전자를 잃어서 양면이 돼. 근데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을 때 마지막 껍질에 체외각 껍질에 있는 껍데기를 사라지게 하면서 이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껍질수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원자가 비이온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말은 얘가 비금속 원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껍질 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러프하게 공부하고 대충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면 전자 껍질이 줄어드니까 반대니까 전자 껍질이 늘 거라 생각하는데 전자 껍질은 그대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자 껍질은 그대로인데 핵 전하량이 또 똑같습니다.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염소와, 일부러 얘를 안 적을게. 머릿속으로 그려라. 17번 염소와 17번 염소 이온이니까 치자. 그럼 얘도 껍질이 3개고 얘도 껍질이 3개란 말이야. 그럼 얘도 양성대 핵 전하량이 17이고 얘도 핵 전하량이 17이야. 17개가 당기는데 얘는 전자가 287이고 얘는 288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똑같지만 전자 사이의 반발이 얘는 7개가 반발할 거고 8개가 반발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이 좋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관광수월래를 하는데
7명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8명이 한 명 더 있으면 반발 정도가 더 커지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사이즈가 더 커진다. 3번의 이유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하고 반드시 나올 겁니다. 요 개념으로 약간 이런 사실들을 주면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문제하고 공유 결합 문제 같은 거를 내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더 나아가서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 공유 결합의 전기 전도성 묻기는 좋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없고 핵층한 수용이기 때문에 있고 얘는 다 없고 되겠지? 뭐 예외적인 애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유 결합 중에서 HCl 있잖아. 이건 애들 저번에 설명 안 되더라.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되잖아. 이거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뭘 보았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 대학교에서 너희가 배우면 좀 애매한 내용은 맞습니다. 애매한 내용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전기 음성도 차이가 1.67 이상이면 이온 결합, 이하면 공유 결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얘는 공유 결합입니다. 왜냐?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포커스가 아니라 얘들아 금속과 비금속이냐 비금속과 비금속이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얘는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도 없고 수용일 때도 없고 뭐 용융 상태일 때도 없는데 얘는 있습니다. 수용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잖아요. HCl,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것은 공유 결합이지만 전기 전도성의 예외입니다. 되겠죠? 뭐 그리고 학교에서 함정을 약간 낚시 문제라면 낚시 문제가 개념적인 걸로 좀 내기는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저 정도가 될 겁니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구별해서 낸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인데 이거는 뭐냐면 말해서 전자의 수가 동일한 이온들을 열거해 볼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네온의 죄송합니다. 수해 헬륨의 배치를 따르는 N은 누굽니까? Li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 2 플러스 붕소 3 플러스입니다. 수소는 안 되나요? 수소는 전자 한 개 잃어가지고 아예 전자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등전자 이온의 셈을 세 개로 한번 그려볼게. Li 플러스 B 플러스 B3 플러스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서 어떻게 됩니까? 헬륨의 배치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전자가 몇 개인? 두 개인 등전자 이온들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가 두 개, 껍질 하나, 얘도 껍질 하나, 껍질 하나. 근데 얘는 몇 개가 당기는데? 세 개가 당기고, 네 개가 당기고, 다섯 개가 당기니까 많이 당겨서 일로 갈수록 커집니다. 뭐 이런 거.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이유로 안 하겠다니까 지금은 나중에 뒤에 설명하면 더 할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잘 출제 안 됩니다. 원소 개수가 얼마 없어서. 자, 이제 헬륨이 아니라 네온 배치를 따르는 전자들을 다 적어볼 겁니다. 14족은 뺄 거거든요. 14족은 약간 애매합니다. 양륜이 될 수도 있고 음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딱 그냥 탄소 빼고 이제 질소부터 해볼게. 질화이온, 산화이온, 플로리나 이온. 그 다음에 자, 네온은 아니라고 하더라. 네온 이온 안 되지.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일단 치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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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하나 잃어서 2개, 2개, 2개. 껍질 수는 이유가 안 돼. 그러면 핵 전하가 7개가 당겨, 8개가 당겨, 9개가 당겨, 11개가 당겨, 12개가 당겨, 13개가 당겨. 많이 당기니까 작습니다. 1로 갈수록 커집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르곤 배치를 하는 애들을 적어볼 겁니다. 아르곤 배치를 하는 애들은 주기율표가 그려지면 앞에 있는 누구부터? 인부터입니다. 이나이온, 항아이온, 염화이온, 아르곤, 칼륨이온, 칼슘이온입니다. 이 등전자 이온은 전자가 전부 다 18개로 동일하거든요. 얘는 15개가 당기고 16개가 당기고 지금 방금 내가 15개가 당기고 16개가 당긴다는 거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15개가 당기고 16개의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고 17개가 당기고 19개, 20개가 당기니까 많이 당기니까 작고 커집니다. 여기도 보면 경향성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등전자 이론들의 경향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외도 없고 내가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이 정도의 개념만 나와서 바로 문제 풀면 됩니다. 뭐 이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되고 이유가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유효했잖아. 이게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되겠죠? 그 정도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인데 쭉쭉 나갈 거다 얘들아. 나는 사실 요번에 화학 개념을 딱 3주 소요 생각했었거든. 2단원 한 주, 3단원 한 주, 4단원을 또 한 주 생각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3단원 해보고 그리고 얘들아 사실 그 우리 지난주에 화요일날 그 내가 강의 하나 보내주고 월요일날 수업했던 강의에서 내가 아마 물줄기 대전체의 뭐 극성, 비극, 무극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짜잘한 것들 있잖아. 그거를 내가 한 10분, 20분 더 찍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는 내가 따로 보내줄게. 근데 설명은 한 번 더 할 겁니다. 화요일 영상도 있어요? 화요일 회사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짧은데 그 하나 하나가 있거든. 아무도 안 보내줬는데 그때 그거 하면 아마 3단은 개념 정리될 거고 그래서 하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거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예외성도 있고 그리고 뭐 미리 말하지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내면 1번 껍질에서 무한번째 껍질까지 갈 때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으로도 약간 연결을 옛날에는 좀 했었고 딱 개념은 3개로 나눌 거거든요. 그냥 각 맞춰서 3개로 할게요. 자, 그냥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까지를 하나로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서 우리가 약간 이런 거 예외 상황을 볼 겁니다. 예외 상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볼 겁니다. 딱 수능 난이도로 치면 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킬러 정도의 중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칠 때 애들이 어떤 이러거든. 잘 수학 잘하는 애들이 한 2문제 못 풀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때 보통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여기서 시간 좀 지체하고 너 이번에 4단원 같은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동적 평형하고 물의 pH하고 너희가 산염기 반응하고 이 3개의 테마를 배우는 거거든. 3개의 테마를 배울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에 pH 있잖아. pH 같은 거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나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거든. 그래서 이 파트 중에서 약간 중킬러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고 또 말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알겠지? 이번에 시험 쳐봐서 알 거야. 시간이 판판이 남아서 검토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너희가 얘들아 판판이 남아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내가 정확한 정의를 말해주기는 할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자, 중성 기체 원자, 즉 원자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 상태 아니야. H2를 H 원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성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무한히 떼어낼 때, 무한히 빼낼 때 내가 흡수하는 에너지일까 방출하는 에너지일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의 보통은 바깥 껍질이겠지. 바깥 껍질의 전자 한 개를 무한히 떼낼 겁니다. 떼낼 때 흡수하는 흡열 반응 에너지야 방출하는 발열 반응 에너지입니까? 흡열인 거 알겠어요? 발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자에서 바닥 상태인 애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근데 우리가 사실 물리하고 조금 다른 게 물리는 뭐 띠이론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이렇게
범위를 약간 레인지 해가지고 띠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냥 원자 한 개에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소 비교를 할 거니까. 그래서 한 개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염소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낚았으니까 내가 이온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를 말해주는 이유가 중성기체 원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정의라는 건 사실 틀리긴 합니다. 틀리기는 한 거거든요. 몰 단위로 떼내야 됩니다. 1몰에서 1몰을 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학교 설명 잘 들으면 학교 선생님이 약간 강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성기체 원자 한 개, 전자 한 개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고 자, 경향성은요. 자, 이거 해볼게. 자, 18쪽 포함합니까? 18쪽 포함해요. 18쪽에 있는 원소도 봐봐. 이 개념 자체가 약간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잘 있는 애를 억지로 떼내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약간 개념이 살짝 빈약한 애들이 이런 생각할 거야. 선생님, 양이온이 잘 되는 금속 원소들은 억지로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 되고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되는 거는 저절로 아니에요라는 생각하는 애들. 그거는 발열이고 얘네들은 비금속은 흡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아무런 어떤 상황 아닌 그냥 어떤 동일한 상태에서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은 누가 안정합니까? 나트륨 원자가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되어서 그 나트륨 이온이 누군가의 음이온을 만들어서 결합을 할 때 나트륨 원자에 비해서 에너지가 안정한 거지.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들뜬 상태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든 비금속 원소든 얘는 무조건 흡열 반응이고 억지로 떼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18쪽도 포함합니다. 자, 내가 이걸 좀 세 개로 정리를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자 반지름의 개념,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는 원자 반지름의 개념은 18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을 포함합니다. 18쪽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개념 있잖아. 3단에서 배우는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인 전기 음성도는 18쪽을 포함 안 합니다. 왜? 얘도 정의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는 모든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온 결합조차도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그냥 얘가 완전히 전자를 잃고 얘가 완전히 전자라서 완전히 이빨이 이쪽으로 쏠려서 얘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냥 강한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8쪽은 다른 거랑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척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아마 헬륨, 네온, 아르곤의 전기 요소로 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올 건데 나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지식들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일단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좀 볼게. 자, 내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약간 이렇고, 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한번 볼 건데, 경향성은 내가 이런 말을 좀 해볼게. 전반적인 경향성입니다. 전반적인 경향성입니다. 전반적인 경향성이 어떠냐면 18쪽 포함합니다. 내가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자,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포함합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 말하는 거다. 한 개 떼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이유는 설명할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근데 주기를 틀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이때는 예외가 없는데, 이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13쪽하고 16쪽에서 예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면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는 14쪽하고 17쪽에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틀렸다 해야 돼. 14쪽, 17쪽 말고 쌤 하나 더 있잖아요. 1쪽하고 14쪽하고 17쪽에서 예외입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이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데, 자, 지울게, 얘는. 자, 지금 이거 어떤 거냐면, 내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자 쉬운 거부터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내가 지울까요? 분두덕이 필요 없는 건 지워볼게. 경향성이 이거야. U가 전자껍질수, 그 다음에 핵 전하량,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 측면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더라. 자,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할게요. 예외가 없는 요쪽부터 이렇게. 자, 얘들아. 그냥 이온화 에너지는 쌤은 어떻게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는 21, 나트륨은 281, 그 다음에 칼륨은 19번 2881. 자, 용어 써볼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무한히 떼내고, 여기 있던 전자를 무한히 떼내고, 여기 있는 전자를 무한히 떼내는 겁니다. 되겠죠? 떼내면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내가 산정할 거야. 여기라고 딱 내가 정해놓을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점점 어떻게 좁아지고 있지. 맞지? 껍질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거꾸로 가볼까? 껍질 수가 점점 작아지면서 간격이 커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이까지. 얘는 예외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내가 여기를 볼 거거든.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이온 에너지가 왜 커지는가를 한번 볼게요. 내가 리베 붕탄질성 플레이로 해볼 건데, 자, 얘들아, 쌤은 여기에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림을 하나 그릴 거거든. 자, 어떤 거냐면,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림을 그릴 건데, 그냥 이주기 원소를 딱 정해놓을까? 자, 그래프니까 가로축 원자 번호, 세로축은 아이오닉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적어볼 거야. 1차입니다. 한 개 떼낼 때 에너지입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자, 방금 이쪽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했거든. 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리붕배, 탄산질, 풀레 이렇게 난 그냥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치매 걸린 사람같이 또 말하는 거지만 빨리 해야 된다. 되겠지? 얘들아, 나는 이게 실력이라 생각한다.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해했다. 이해는 아니다. 얘들아, 이해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사실 거기 이제 브이레고 애들 중에서 이해 못하는 애들은 없을 거야 사실. 그러니까 리붕배, 탄산질, 풀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야. 자, 근데 내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왜 굳이 이 결과부터 먼저 적었나요? 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다. 너희가 약간 이게 질문이 예리하게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내가 방금 얘가 왜 예외고 얘가 왜 예외인가를 설명할 거야.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얘는 s-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가고 얘는 p-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가고 얘는 p-오비탈의 홀 전자에서 나가고 얘는 p-오비탈의 짝지은 전자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얘들아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천 차단하려고 미리 말할게. 얘들아, 이거는 어떤 학문이냐면, 얘들아 실제로 이따가 우리가 뭐 지금 전자현미경도 나온 마당에 실제로 이 이온화 에너지 있잖아.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 때 그 전자를 무한히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결론 후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미,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이거 외우면 끝입니다. 근데 이상해. 베릴륨과 붕소가 왜 차이가 날까? 질소와 산소가 왜 차이 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렇지 않을까라는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수능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유를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약간 이런 거다. 이 약간 좀 시간이 와 이거 55분이네. 제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얘들아 그냥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갈게. 자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때 약간 이런 게 있어. 사실은 있다 이가. 그러니까 뭐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CH4라고 하는 애가 이번에 3단에서 정사면체래. 그러면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의문이 드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예리한 애들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 C가 있으면요. 1S에 2개고 2S에 2개고 2P가 2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게 2S의 전자일 거고 여기도 2S의 전자일 거고 여기는 2P의 전자고 여기는 2P의 전자면 2S하고 2P는 어느 정도 에너지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1S의 수소와 1S의 수소와 1S의 수소와 1S의 수소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류 전자쌍은 1S, 2S고 여기에 국류 전자쌍은 1S, 2S고 여기는 2P, 1S고 여기는 2P, 1S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얘가 1S하고 그러니까 2S하고 2P라고 하는 서로 상이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와 1S가 결합하는데 정사면체로 길이감이 같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론을 보니까 정사면체들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론을 만듭니다. 뭐로 만드냐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 세 개가 이해하고 됩니다. 혼성해서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보통 뭐 예전에 막 하이탁 같은 거는 하투 같은 거 공부할 때 나왔는데 뭐 요즘에는 아예 이런 것도 빠지고 너희가 이렇게 일반 화학 같은 거를 하면 이제 배울 거란 말이야.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선 결론 후 가정 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 너희가 논리 과정이 지금 어떠냐면 내가 질문이 너희 이제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받잖아. 받으면 쌤 이러면 뭐 다른 이유를 막 들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거는 얘들아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과정을 추론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 시험에 학교쌤이 해주는 니즈에 따라서 그냥 이유만 적어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절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나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이유를 써라는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기는 한데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결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개념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가정을 추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반적인 거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미배 붕탄질 할 때 우리가 예외가 없는 붕탄질을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붕소하고요, 탄소하고 질소가 있어요. 붕소는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5개, 6개, 7개가 있고 2, 3, 2, 4, 2, 5야. 잘 봐봐. 좀 디테일하게 드릴게. 5개가 당기고 6개가 당겨. 그러면 살짝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자, 2호는 더 살짝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원자 반지름 개념에서 나왔잖아. 원자 반지름에서 5개가 당길 때보다 6개가 당길 때 더 들어가고 7개가 당길 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런 질문이 들이 있어. 솔직히 3개 반발보다 4개 반발이 더 크고 4개 반발보다 5개 반발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메이저하고 마이너한 이유를 들었던 게 그거거든. 이 이유보다는 얘가 우선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무한대 껍질을 하나 산정할 거야. 그럼 여기를 딱 정하면 이 간격이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있죠. 미세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원소도 쭉 커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베릴륨에서 금소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작아져. 질소하고 산소가 갈 때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일반적인 그냥 예로 한번 해볼게. 2족과 13족에서 갑자기 줄어들어. 그러니까 1, 13, 2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에 와야 됩니다. 얘도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3하고 16쪽인데 2족은 잘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베릴륨하고 금소를 예를 들어볼까? 1s, 2에 2s이고 여기는
1S2에 2S2에 2P1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4번, 5번. 자, 1S에 2개. 여기도 1S에 2개. 여기 미세한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2S에 2개, 2P에 1개. 여기는 2S에 2개. 그러면 요 2개 중에 하나에서 나갈 거고 살짝 에너지가 높은 여기서 나갈 거라는 겁니다. 예리한 애들이 어떤 질문 하는지 알겠지? 선생님 4보다 5가 많이 당기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세지 않나요?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얘는 예외적으로 얘가 결론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작아졌어. 그 말은 EP가 살짝 뒤로 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대신 괜히 지금 어려운 쉬운 이유를 지금 내가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결론만 알면 된다 얘들아. 아는데 높아심에 내가 지금 얘기해서 ES보다 EP가 에너지가 살짝 들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이 에너지가 작고 ES는 더 안에 있으니까 크고, 그래서 작고 크고 오히려 뭐가 된다? 지금 베릴륨하고 금소를 비교하면 ES에서 나오는 거하고 EP 중에서 EP가 오히려 작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안 해. 지금 얘 역으로 적었죠. 5번, 4번을 좀 미안합니다. 4번하고 5번이니까 5번에서 EP가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크고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살짝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S 오비탈에서 전자가 나가고 여기는 P 오비탈에서 나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2주기다 3주기다 특정해주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2족하고 13족이라고 하면 여기는 NS2 중에서 나가고 여기는 MP1에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겁니다.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갑자기 작아져 버려요. 질소에서 산소로 같이 작아집니다. 15족과 16족이 있는데 저희는 질소하고 산소라고 해볼게요. 1S2에 2S2에 2P3 중에서 나가고 1S2에 2S2에 2P4에 배치를 해. 얘 7번이고 얘 8번이야. 얘는 1S 2개, 2S 2개, 2P 3개 중에서 나가고 얘는 1S 2개, 2S 2개, 2P 4개 중에 나가. 그러면 여기는 이 3개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가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얘들아 봐봐. 전자가 나가고 싶은 애가 나갈 때 안정, 그나마 불안정입니다. 왜? 2개가 한 방에 동시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애 중에서 나갈 거란 말이야. 살짝 들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살짝 높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이 살짝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전자? 홀 전자. 이거는 이렇게 적을게. P 오비탈의 홀 전자 중에서 전자가 나가고 여기는 P 오비탈의 짝지은 전자 중에서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들띄워져서 에너지가 났습니다. 되겠죠?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3주기 내가 빨리 해볼게. 나알마 맞지? G 뭔데? SP 염소 아르곤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2주기하고 3주기의 결론을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죠? 요번에 이 범위에서 빨리 시간을 줄여야 된다. 5월달에 해야 되는 너희가 화학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이 파트를 빨리 푼다. 1차 목표. 물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든 끝내놓는다. 1차 목표. 그러면 생물은 내가 유전에서 생식세포 분열까지 빨리 끝내놓는다. 1차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갑니다. 자, 예외도 설명하면서 방향성도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얘들아 한 개씩 떼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중성 원자를 그냥 내가 X로 할게. 자, 한번 표시해 볼게. 중성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내는 거야. 전자 1몰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X 뭐가 되는 건데 한 개를 없애서 1과 플러스가 되지. 근데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마이너스 안 쓰거든. 넘겨서 이렇게 적을 겁니다. 다시 X 기체에서 전자 한 개를 떼내서 이렇게 만들어. 이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근데 요 상태에서 내가 한 개를 더 뗄 겁니다. 전자를 더 뗄 겁니다.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 요 상태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뗄 거예요. 그러면 3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는데
자, 내가 말하는 거 풀로 잘 기억해 봐봐. 동일한 원자에, 그러니까 A,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특정 원자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더 큽니다. 2차보다는 3차가 무조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283이야. 한 개를 떼냈어. 그러면 플러스 13이 약간 목동이라고 생각하고 전자들 13개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목동이 양을 13개를 지키고 있다가 한 놈이 이탈했어. 그럼 얘가 더 빡세게 12개를 지킬 거야. 근데 또 한 개가 나가. 그럼 너 힘이 들겠지. 그럼 이제 두 개가 나간 상태는 13개의 원자 핵이 13개를 다 담당할 필요가 없고 11개를 더 붙잡고 있을 거야. 근데 더 어떻게 되는데 또 나가니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들아, 에너지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풀발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커져요. 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왜 올라갈까? 껍데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건 지금 내가 알루미늄의 예지. 자, 지금 어떤 거냐면 1차 이온화, 2차 이온화, 3차 이온화 3개 뗐어. 그 다음번 네 번째 거를 뗄 때는 안쪽 껍질이니까 껍데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 예를 들어서 N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N 플러스 1차가 갑자기 커지면 요까지가 마지막 껍질의 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N족 원소입니다. 물론 뭐 10N족 원소일 수도 있겠고, 얘가 뭐 N이 4라고 하면 14조, N이 3이라고 하면 13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해볼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사실 수능에는 1차, 2차, 3차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쌤은 그냥 2차까지만 설명할게.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를 볼 거거든. 자, 쉽게 생각해. 1차 이온화 에너지가 3개 뗄 때하고 6개 뗄 때가 예외야.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한 개가 다 떼져 있는 상태에서 3개를 더 떼고 6개를 더 떼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4족과 17족이 예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완전 예외가 누구다? 1족입니다. 1족은 뭔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껍데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일 때는 같은 족일 때 리튬이 꼴등이거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네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 올라갑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되는 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려볼게. 자, 1차 이온화 에너지하고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대로 눌러서 그릴 거거든. 자, 그려볼게요. 줄이면 됩니다. 비배 분탄질산 풀레 1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볼게. 리, 붕, 배, 탄, 산질, 이거 약간 애매하네. 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전제 조건은 사실 이거를 눌러서 같이 그리라고 하면 애들이 실수가 많은데 무조건 전제 조건은 이거다. 얘네들보다 각각의 원자가 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없이 무조건 1차보다 큽니다. 그러면 큰데 예외가 1, 14, 17이다. 3개다. 1이 커지는데 개 커집니다. 그러면 얘도 커진다고 칠게. 얘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자, 1, 2, 13은 예외 아니야. 13 올라가지. 자, 올라가. 14가 내려가는데 여기하고 사이인데 여기는 올라가야 돼. 약간 요 느낌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야. 근데 여기는 위에 있어. 또 15, 16 올라가. 16 좀 많이 올릴까? 16 올라가. 17이 내려가는데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 사야 돼. 그리고 18인데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얘가 2 이온화 에너지고 얘는 1 이온화 에너지고 1차 이온화 에너지, 얘는 1차, 2차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 사실 이거는 11, 12, 13, 14, 15, 16, 17, 18번에 적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3번에서 10번에 적용해도 되고 11번에서 18번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이게 저희는 원자 번호, 얘는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이 다거든요. 자, 장담할게 얘들아. 이 이상 개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높아심에 수능형 개념이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 건데 내신형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딱 두 개를 지금 설명을 할 거야. 다음에 학교 진도가 끝나고 나갈 건데 뭘 할 거냐면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가 유효획전화라고 하는 개념을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할 거야. 이 개념을 가려막기 효과, 뭐 실딩 이펙트로 설명할 건데 이거 하나 설명할 거고